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암 경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제일 핵심적인 텍스트가 될 태오너 암 환자 케어를 위한 1차 진료 매뉴얼은 국가암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고,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암 경험자 관리나 암 환자 치료, 암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만합니다. 그러면 암 치료 중 동반질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의 비암성 사망은 점차 늘고 있으며 그중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 관련 사망이 특히 많습니다. 제일 간단한 예를 들면 조기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 추적 관찰했을 때 조기 유방암의 나중에 추후 암 재발로 인한 유방암 사망보다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조기 유방암의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고 장기 예후가 좋은 반면 유방암 환자들이 여러 가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체중 증가 등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들이 동반이 되고, 항암 치료에 따른 또는 방사선 치료에 따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 때문에 장기간에서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암 재발이나 암 전이라는 사망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볼 때는 암 예후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꼭 위험 요인 평가를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골다공증 유병률은 암 환자에서 더 높은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 볼 때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골다공증에 대한 평가를 꼭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고혈압은 일반적인 지침에 따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실 만한 내용은 항암 치료로 인해서 고혈압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플라틴 계열의 약제나 혈관 형성 억제제인 베바시주맥 같은 이런 약제, 그리고 수니티덱 같은 이런 표적 항암제 등이 혈관 내피 손상과 혈관의 강직도를 증가시켜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가 어떤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의 보조 항암 치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드리아마이신, 독소루비신인데요. 독소루비신은 하트 페일리어나 LV 시스톨릭 디스펑션, 그리고 어리스미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방암 경험자 중에 일부는 독소루비신이나 허세틴 같은 약제로 인해서 심장의 수축 기능 저하가 동반이 돼서 심부전을 앓게 되시고, 장기간 그 심부전 때문에 추적 관찰을 받으시는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투를 타겟하는 치료제인 허세틴이나 퍼투주맵도 하트 페일리어나 LVC 히스토릭 디스펑션, 하이퍼텐전 같은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겠고요. 베제프 이니비터인 베바시주맥 같은 거나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같은 표적 항암제들도 고혈압, 심부전, 그리고 심근허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환자의 진료 기록에서 어떤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를 사용했는지 보면서 이 환자에서 심장 기능이나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근허열 같은 것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암제에 의한 고혈압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ARB나 CCB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고요. 항암제에 의한 고혈압 발생 기전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산화질소 생성을 자극하는 네비볼롤이나 카베딜롤로 치료제로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은 암 발생도 증가시키고 암 환자가 또 당뇨 발생이 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당뇨병 발생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이 암과 관련도 있고 당뇨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만, 낮은 실체 활동 등 위험 인자가 당뇨병과 암 모두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에서
또는 고혈당이 있는 분들에게서 유방암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또 유방암 환자가 장기적인 치료나 추적 관찰 중에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와 관련해서 당뇨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의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당뇨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특히 항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혈당 증가에 대해서도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뇨 치료에서 1차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메포민이 암 환자 이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찰 연구가 있고, 소규모 ICT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보조약제로 사용되는 것들이 테스트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은 암 환자에서 흔히 발생되는 질환이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폐경후 유방암 환자에서 사용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입니다. 이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복용 중에 이상지질 혈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드실 때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 또 알아두실 것은 뼈의 통증 같은 관절통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발생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드시는 분 같으면 이상지질 혈증과 골밀도를 추적 관찰하고,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실 때 이것이 아로마타제 억제제에 의한 통증일 수도 있다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목시펜 같은 경우에는 유방 조직에는 에스트로겐 기량제로 작용하지만 자궁 내막을 포함한 다른 조직에는 부분 작용제로 작용하는데요. 타목시펜 복용하게 되면 자궁 내막의 자극에 대해서 자궁 내막 증식이나 질출혈 또는 드물지만 자궁 내막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타목시펜 복용 중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목시펜 복용하는 분 중에 술도 안 드시고 비만하지도 않으신 분 중에 일부 지방간이 생기거나 정성지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이 타목시펜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간 또는 특히 중성지방 증가가 너무 심할 때는 일반적인 치료에서 사용되는 페노파이브레이트를 컨비네이션해서 쓸 수 있고요. 나중에 타목시펜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이분이 술이나 비만, 고탄수화물식 같은 것이 없다면 지방간이나 중성지방이 호전되게 됩니다. 이상지질혈증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타틴이 관찰 연구에서 암 관련 사망률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암 환자의 경우에는 스타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4년 간격으로 지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하는 일반 검진 중에 어떤 해에는 지질검사가 없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스타틴을 일자약제로 쓰되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제티니브를 추가하는 것이 무난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암 환자에서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요. 여러 항암 화학약물이 심뇌혈관 질환 위험성을 높입니다. 아까 잠깐 보셨듯이 독소루비신 같은 세포독성 항암제, 허투 타겟하는 표적 항암제, 베제퍼 이니비터 같은 약제들, 이런 표적 항암제들이 다양한 심부전, 그리고 심실기능 저하, 그리고 고혈압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암 치료를 받게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심혈관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조기부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추후에 좀 더 적극적인 예방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스라사이클린, 독소루비신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의 보조 항암 치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나이가 65세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또는 당뇨, CKD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안스라사이클린 케모테라피를 할 때 이미 상당한 위험 요인을 안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으면은 나중에 추후에 안스라사이클린에 관련된 심장 부작용, 예를 들면 심부전이나 LVC 슬로이 디스펑션, 어리스미아 같은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투 타겟하는 트라주즈맵, 허셉틴입니다. 퍼투즈맵 같은 이런 약들을 쓸 때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베이스라인에서부터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범위에 포함된 혈관의 조기 동맥경화와 관련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유방암과 폐암입니다. 유방암에서는 보조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왼쪽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도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암도 물론 대동맥이나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안스라사이클린 계열, 특히 독소로비신 사용은 심근병적 위험이 높아집니다. 유방암 중에 보조항암 치료로 안스라사이클린, 독소로비신을 포함한 보조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 중에 일부는 심근병증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순환기내과를 팔로업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는데요. 흔하진 않지만은 가끔 보게 되고 그런 분들일수록 혈압 조절도 좀 더 잘 해드리고 나중에 심근 기능 저하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세틴도 독소수비신과 함께 심부전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독소루비신과 허세틴을 사용할 때는 심부전 발생 위험이 있는지 에코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시스플라틴 계열의 치료는 혈관 내피세포 손상을 통해서 심근경색과 스트로크 위험을 높이는 호기심혈관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를 쓴 분들은 심근경색이나 스트로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같은 것들을 조기에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골다공증은 또 암 환자, 특히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들에게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 중 폐경 후인 경우에는 아로마타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폐경 후 유방암 환자에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골다공증이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2년마다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전립선 암 환자에서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을 사용할 때도 골다공증 검사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암 환자 중에 위절제술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환자 중에 폐경 후 여성이나 50세 이상의 남성에게도 골밀도 검사를 권고하는데 여성들은 골밀도 검사를 많이 받지만은 남성의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를 깜빡하고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암을 앓고 추적 관찰하신 분들, 위절제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남성도 골밀도 검사를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조기팽이나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고 타목시펜 같은 경우에는 폐경 전 여성에서 골밀도가 약간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폐경 후 여성에서는 뼈의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억제요법에서는 전립선암 환자에서도 골다공증 유병후는 증가하고요. 위절제술을 받은 위암 생존자의 경우 6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골다공증 유병률이 남자의 경우에도 27% 정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남성들도 골밀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알칼라인 포스파다제가 높거나 수술 후 20% 이상의 심한 체중 감소가 보인 경우에 특히 더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원발성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동반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재발 가능성에 따라서 TSH 서포레이션 테라피 또는 TSH를 로 노멀로 맞추는 신지로이드 또는 그 다이록신 서플러먼트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중에 갑상선 암 경험자 관리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혈은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흔히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위전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또 여자에서 흔합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과 비타민 B12 또는 엽산 결핍에 의한 빈혈들이 생길 수 있고 당연히 관비혈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생각해야 될 것은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의 빈혈은 비타민 B12 결핍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철분 결핍성 빈혈도 상당히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절제술 후 추적 관찰을 할 때 페리틴도 팔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12 흡수는 인트린식 팩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50% 이상의 위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비타민 B12 디피션시가 흔히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위전절제술을 했을 때는 그 벽세포에서 내인자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는 비타민 B12를 경구로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반드시 주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물론 비타민 B12를 근육 주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반적으로는 수술 후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매일 악티나마이드 주사를 맞고요. 다음 4주간은 주 1회 맞다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월 또는 격월로 1회씩 평생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인트린식 팩터가 결핍된 경우라도 비타민 B12를 경구로 복용했을 때 1, 2% 정도는 단순 확산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실하게 잘 드신다면은 주사를 맞는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어, 먹는 약을 처방하는 방법은 서울대병원에 들어와 있는 메코라발아민정을 2개씩, 즉 1000마이크로그램을 하루 한 번 롱텀하게 먹는 겁니다. 어, 기존에 비타민 B12를 서플러먼트 하지 않다가 비타민 B12 디피션시가 발견돼서 처음 이니셜로 시작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메코발라민정 2T BID로 약 2주에서 한 4개월까지 처음에 이렇게 서플러먼트를 하다가 장기간 스테이블해졌을 때는 2T QD로 처방하면은 주사로 맞는 것만큼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주사제를 더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철분 결핍에 동반이 돼서 철분제도 어차피 먹어야 되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다른 약제도 매일 드셔야 되는 분이라면은 거기에 메코발라민정 두 알을 그냥 같이 드시면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